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29화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29화네요. 네. 글쎄요. 이거 뭐 한 만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야죠. 네. 두 분 백발 될 때까지 가시면은 한 만화 정도는 찍을 수 있지 체력이 않을까요? 안 돼요. 체력이. 네. 네, 자 오늘 1부에서 다뤄볼 주제는요. 자, 각 리그 돌풍의 팀입니다. 자, 이제 지금 유럽 팀들이 한 10라운드 네. 정도를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시즌 초 예상과는 달리 이 팀 왜 이래? 하는 팀을 저희가 각 리그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돌풍의 팀이 주제인데 저의 주제는 명예회복의 팀이 되는 것 같네요. 명예회복의 팀. 돌풍이라고 하기에는 이 팀 팬들이 들으면 막 네. 엄청나게 화낼 팀들이. 어감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돌풍의 팀은 약간 예상치 못했는데 활약을 했다라는 네. 어감이 좀 더 강하고 그렇죠. 명예회복인데 명예회복은 당연히 좀 잘했어야 될 팀이 뭐 지난 시즌이라든지 지난 시즌 좀 부진하다가 이번 시즌 다시 올라온다. 뭐 이런 돌풍. 차이가 돌풍은 있네요. 뭐 저런 팀들이죠. 레스터 레스터 시티나 시티. 또 라이프치히나 뭐 이런 팀들이 진짜 돌풍일 텐데 저는 그런 팀이 아니고요. 첫 번째 명예회복의 팀.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딜까요? 그 팀이죠, 뭐. 그 네. 팀인가요? 네. 그 팀 아닌데요? 하긴 이 팀 좋아했었어요. 제가 이 팀도 옛날에 좋아했었어요. 네. 어떤 팀인가요? AC 밀란입니다. 네. EPL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요즘에 성적이 좋으니까 유벤투스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 밀란 명예회복 팀으로 한번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바로 제노한테 0대3으로 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약간 분위기가 좀 깨졌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즌 맥락으로 볼 때는 최근 3시즌 동안 AC 밀란, 글쎄요, 세리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7위, 10위, 8위. 거의 어떻게 뭐 이럴 수가 있나? 밀란이요? 네, 밀란이. 2001년에 잠깐 6위까지 떨어진 적은 있지만 이렇게 3시즌 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AC 밀란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물론 옛날에 아주 휘황찬란한 네. 과거를 생각하면은 명예회복이 맞지만 또 요즘 짧은 역사만 봤을 때는 돌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럴 밀란이 만큼- 최근 정도의 그래도 높은 순위가 나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 팬들이 박지성 선수가 맹활약할 때 AC 밀란전에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골을 넣을 때 그 밀란 거대했던 팀. 네, 밀란을 아마 생각할 텐데 그때만 해도 사실 안첼로티 감독이 팀을 좀 잘 만들었죠. 그래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를 했었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팬들이 비아냥대듯이 노인정 축구다. 뭐 그래서 워낙 베테랑들이 많고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재정적으로 조금씩 어려워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그래도 빅네임들을 좀 영입하면서 무언가 명분을 좀 갖추려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번 시즌에 달라진 계기가 뭔가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성적을 어느 정도 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나 뭐 호빙유나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할 때 성적을 유지를 했었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때 그럴 때 사실 무언가 좀 이 밀란이라면 그래도 이런 빅네임이 같이 섞여야 되지 않냐 그런 좀 자존심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 또 유망한 선수들을 이 수뇌부에서 잘 발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도 영입을 하지만 시즌마다 뭐 예를 들어서 2013-14 시즌에는 애쉬앙 같은 선수 또 그 다음 시즌에는 첼시에서 토레스 선수 또 파리 상제르맹에서 수비수 알렉스 선수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가 지나거나 또는 토레스처럼 첼시 와서 좀 부진했던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약간 이름값에 휘말린 구색 맞추기용 영입 그런 것들이 섞였거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재정적으로 비용들이 좀 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감독도 셰드로프나 또는 인작이나 이런 사실 1군에서 검증이 안 된 경험이 부족한 감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팀 자체가 효율적으로 딱 구성이 돼서 무언가 팀 칼라를 만들기 위한 기동력이나 또 여러 가지 올라오는 전성기를 활용한 선수들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순위가 이렇게 3시즌 동안 무너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실 밀란은 체질 개선을 일단 해야 됐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행이 돼야 됐는데요. 근데 올 시즌에 일단 감독을 피오렌티나에서 그래도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던 몬텔라 감독 어느 정도 검증이 됐던 감독을 데려오면서부터 좋은 징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군데군데 키우거나 새로 영입해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 뭐 키퍼인 돈나룸마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17살입니다. 지난 시즌도 많이 뛰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부폰과 맞대결을 하는 맞습니다. 그 이탈리아 축구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네. 부폰 대 돈나루마, 맞습니다. 17살. 네. 앞으로 이제 제2의 부폰이 될. 오. 네. 그리고 17살. 21살의 또 대표 선수인 로마뇰리 센터백인데요. 거기에 또 최근 유벤투스전에서나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18살의 로카텔리까지요. 로카텔리 선수 골은 대단히 멋있었죠. 예, 아주 멋있는 대각수 중거리 슈팅. 네, 이것도 보여주긴 했는데 거기에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만 잠재성이 있는 선수 미리 영입이 됐던 은바의 니앙 선수. 이 21살 이제 됐는데요. 네, 이런 선수들까지 군데군데 들어갔고 또 리버풀 출신인 수소. 네, 아시죠? 네. 네. 수소 선수가 요즘에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선수의 베테랑들이 중간중간에 리그에서 검증받은 경험 있는 선수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지금 좋은 효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 자체가 감독도 상당히 지금 능력 있는 감독이 들어왔고 프리미어 리그로 치면은 약간 포체티노 감독처럼 그렇죠. 네, 네. 토트넘처럼 이제 팀으로서 무언가 좀 만들려는 느낌이 들고 실제 경기를 봐도 최근 다른 시즌에 비해서 아 이제 좀 팀이 돼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 밀란이 올 시즌에는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들이 이제 기복이 아직 있고 또 완전히 니앙 같은 선수도 아직 완전히 성숙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완전히 올라오는 과정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올 시즌에는 어느 정도 명예회복,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는 가져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겨울에 이제 혹시 중국 자본이 좀 인수가 되거나 해서 돈이 좀 생기면 거기에 조금 영입이 또 클래스 높은 선수가 네. 추가로 들어가면 그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현재 과정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체질 개선이 필요했는데 그게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그렇죠.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라리가 순위표를 봤는데 네. 라리가로 넘어가면은 라리가 순위표를 봤는데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어요. 저는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1, 2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세비야가 네. 2위네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보다도 요즘 경기력이 더 좋았던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세비야가 아틀레티코를 맞대결에서 잡으면서 네. 그런데 이 맞대결이 사실 여러 해외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제가 사실 이거는 시즌 여름 때도 이 세비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올 시즌 가장 기대하는 매치업 중에 하나가 아틀레티코 대 세비야다. 뭐 마드리드 더비도 엘 클라시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 대 세비야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더 뒤에 이제 좌익 축구, 우익 축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책을 접하기 이전부터도 사실은 그 두 철학의 대결이기 때문에 호르헤 산파올리 대 디에고 시메오네 이거는 그 아르헨티나의 어떤 전통상에서도 굉장히 구별이 되는 이제 두 축의 거장끼리의 대결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향후의 어떤 전술적 패러다임을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두 주인공인데 이 두 주인공이 라리가에서 이제 격돌을 하게 됐다. 이거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를 끌었던 사건인데 단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세비야보다 아틀레티코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하루 뒤에 치렀고 그래서 휴식일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아틀레티코의 원정이 이 로스토프 또 러시아 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펼쳤던 모든 경기들을 종합해봐도 컨디션이 가장 좀 안 좋아 보이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아틀레티코가 득점 잘 못하면서 무승부 나올 때만 해도 사실 그때는 공격은 엄청나게 퍼부었는데 그냥 좀 골을 못 넣으면서 이제 무승부가 됐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는데 이 세비야전 정말 역사적인 대결인데 여기서 아틀레티코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다는 거는 그거는 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세비야는 올 시즌 지난 시즌까지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에 비해서도 월등히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제가 그 리버풀과의 프리뷰할 때도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점이 정말 비디오 분석하면 우나이 에메리예요. 그러니까 라리가에는 최근 근년에 이제 여러 해 동안 어떤 것이 정설로 퍼져 있었냐면은 피지컬 트레이닝이라든가 조직적인 훈련은 아틀레티코의 디에고 시메오네. 여기는 물론 이제 오스카 오르테가라는 또 피지컬 코치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분석하면은 그럼 어느 구단을 꼽을 수 있냐? 비디오 분석과 스카우트에 있어서만큼은 세비야. 그리고 세비야가 올 시즌 또 라몬 몬치 단장이 다른 큰 클럽으로 간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몬치 단장이 그대로 스카우트 책임자로 남았고 여기에 이제 호르헤 산파올리 감독을 데려왔는데 우나이 에메리 감독도 분명히 비디오 분석에 있어서는 아주 대가로서의 면모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이제 상대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분석이라는 게 어떤 때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냐면은 이제 세비야가 경기에 따라서 컨셉이 좀 바뀌거든요. 에메리 감독 때는. 그러니까 어떤 경기는 막 우당탕탕 엄청나게 막 몰아붙이는 듯 하다가도 어떤 경기는 상당히 또 수비적이에요. 그러니까 세비야 팬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저기서 저렇게 소극적으로 하는지. 그런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에메리 감독이 상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전술 전략 컨셉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나오는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또 어떤 또 마이너스, 두 번째 마이너스는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상대의 맞춤형 전술을 들고 나왔을 때 선수들이 그날 그것을 잘 이행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맞춤형으로 대준비하고 나왔다고 해서 항상 그 선수들이 그거를 100% 잘 수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상대가 또 수준이 높은 팀과 특히 챔피언스 리그 무대 같은 데서 만나고 하면은 이거는 뭐 뭔가 맞춤형을 들고 나왔지만은 그거를 제대로 또 펼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이제 그것이 사실 우나이 에메리 감독 스타일에서의 조금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올리 감독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철학이 아주 뚜렷한 감독이고 그리고 포메이션 활용에 있어서도 이 산파올리 감독이 그 클럽에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스타덤에 올랐던 게 우니베르시다드 데 칠레라는 칠레 클럽에서 이제 처음 성공했던 감독인데 거기서 이제 코파 수다메리카나를 이제 제패를 했어요. 그게 유로파 리그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대회에서 산파올리 감독이 썼던 포메이션이 디테일하게 보면 7가지였습니다. 제가 그거 다 설명드리기도 어려워요. 근데 7가지의 이제 다른 포메이션을 활용을 하면서 산파올리 감독이 세계 전술사에 그 2011년 요 정도에 아주 이제 짠짜자잔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칠레 감독으로서 이제 더 큰 성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어찌됐건 이 산파올리 감독은 에메리 감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실전 안에서의 전술적 유연성이 있고요. 에메리 감독이 준비를 잘해서 나온다면은 이제 에메리 감독은 그 대신에 준비를 일단 딱 하나 해서 나오면 그 다음에 경기에 들어가서는 그거를 쉽사리 못 바꾸고 여기서 이제 조금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준비를 이만큼 해서 나갔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게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약간 당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게 약간 별무신통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또 상대에 따라서 준비를 막 다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경기력의 기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산파올리 감독은 일단 기본적인 철학과 기본적인 전술, 기본적인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한 가지 자신의 컨셉을 주입시켜서 그것대로 이제 좀 일관적인 훈련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런데 오히려 경기에 들어가서 뭔가 이것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변화를 주는 능력은 오히려 에메리 감독보다도 산파올리 감독이 오히려 더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도 사실 세비야전 하기 전에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거기서 2가지 문장이 저에게 아주 기억에 남았는데 산파올리의 세비야는 우리와 더불어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게 이제 도전하면서 같이 우승 경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산파올리 감독 몇 경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시메오네는 이미 거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메오네가 산파올리의 세비야가 올 시즌에는 우승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 물론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약간의 네. 덕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팀이 졌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는 비엘사의 아이들 중에 이제 가장 지금 간판격이 산파올리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비엘사와 좀 비교하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시메오네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엘사 감독과 산파올리 감독은 조금 다르다. 그렇죠. 똑같지 않다. 융통성 면에서. 바로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시메오네 감독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르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르다는 건 뭐냐? 전체적인 전술적 큰 그림이라든가 컨셉은 같죠. 그러니까 비엘사의 아주 큰아들 소리를 지금 산파올리 감독이 듣는데 그 대신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경기 중에 발현되는 디테일 그리고 포메이션의 가지수 비엘사 감독이 여태까지 활용했던 포메이션 수보다는 산파올리 감독의 포메이션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시메오네 감독은 나름 염두에 두고 비엘사와 정확히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경기는 이제 아틀레티코가 조금 경기력이 안 좋기는 했었지만은 어찌됐건 세비야의 아주 안정적으로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테크니컬하고 좀 더 빌드업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벌써 선수가 달라진 게요.
에메리 감독 때 세비야는 일단 중원이 은비야, 크리호비야, 그리고 이제 은존지 선수도 이제 물론 있어요. 큰 선수니까 네. 데려왔죠. 여기에 뭐 이보라 선수 나오고 뭐 이러면 제가 리버풀전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리버풀보다 오히려 세비야가 더 잉글리시 스타일일 거고 세비야에 오히려 큰 선수가 EPL 팀인 리버풀보다 더 많을 테니까 이 세트 플레이나 이런 거 리버풀이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잉글리시 스타일이죠. 에메리 감독이 또 이제 어떤 준비 작업 이외의 어떤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약간 잉글리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파올리 감독은 미드필드 구성 자체가 역삼각형이 돼버리면서 은존지 선수의 어떤 재능을 개발해서 피를로 같은 롤로 쓰고 있죠. 은존지 선수를 피를로나 알론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덩치 큰 무슨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그리고 은존지 선수를 또 보좌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그렇다고 곁에 두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빌드업은 그런데 더 기술적이고 부드러워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나스리 선수가 이 산파올리 감독이 정말 이 칠레 시절에 보여준 거 보면은 정말 그 비엘사 감독을 연상케 하는 크레이지 압박, 진짜 미친 압박 같은 압박을 하면서도 이 산파올리 감독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서도 볼을 잘 다루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상당히 잘 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다니기만 하고 정말 압박만 잘하는 선수들을 쓰느냐, 그게 아니라 압박 같은 부분은 오히려 이제 자신이 주입을 시키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을 산파올리 감독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나스리 선수가 맨시티에서 넘어와서 너무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신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나 나스리 선수가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 은존지 나스리의 이 구도가 산파올리 감독 옛날 한 5, 6년 전에 우니베르시다드 대 칠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 요 두 자리를 누가 봤냐면은 지금 셀타비고에 있는 마르셀로 디아스 선수와 레버쿠젠에 있는 카를레스 아랑기스 선수가 있죠. 이 디아스와 아랑기스가 보던 역할을 지금 은존지와 나스리에게 딱 맡겼는데 이 두 선수가 너무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다른 메르카도라든가 마리아노라든가 이제 다른 선수들의 활약까지 어우러지면서 세비야가 이제는 정말 어떤 팀이라도 꺾기가 좀 어려운 팀. 그리고 일단 점유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 시절에 세비야 점유율이 40%대였습니다. 50이 안 됐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럼? 지금은 60입니다. 뭐 세비야가 여간에서는 사실 60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면은요, 이런 팀이 물론 점유 많이 하고도 질 수도 있어요. 뭐 바르셀로나도 그렇듯이 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일단 점유율이 평균적으로 6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팀은 어떤 팀이라도 쉽사리 무너지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가져가는 네. 가락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팀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좀 네. 자세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라리가 구도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한 의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쉽게 얘기하면 네. 세 비야, 예? 비야가 세, 이게 세비야예요. 네. 비야가 세, 비야가 세? 비야가 어. 비야 레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야 레알 이 4위잖아요. 비야 레알. 그 레알이 레알 마드리드 다 바르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네 팀이 지금 4위 외우기 네. 쉽지 않습니까? 이거 솔직히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면 아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한현님이 얘기가 좀 약간 즉흥해서 길어져서 생각한 거예요? 네. 길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러고 4위를까지 보니까 세 비야 레알 마드리드 다 바르샤 이래서 이게 딱 4위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외우기 쉽잖아요. 네. 저 쪽집게 저 강사 같잖아요. 약간 딱. 강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다 외우기 쉽게.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네. 자, 이렇게 뭐 특정한 상황에 변화하는 상황에 정말 융통성 있게 그렇네요. 대처를 해주셨는데 쌈파장이에요, 네. 쌈파장. 그렇다면은 과연 준비해 오신 부분은 얼마나 잘 소화를 해 오셨을지. 무슨 준비를 해 제가? 자, 봐봐요. 까먹었잖아요. EPL 팀 하나 또 꼽아 달라 그랬잖아요. 네, 명예 프리미어리그 회복을 팀을 한 또 팀. 우리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팀에 이제 돌풍의 팀이 어딘가 했더니 이 팀이 돌풍의 팀이에요. 첼시. 첼시가 지난 시즌에 순위 그 나오잖아요, 네, 첼시. 지난 시즌 순위가 좀 허무했는데요. 네, 지금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그렇죠. 네. 역시 이 저 콘테 감독이 이 뭐 콘티도 잘 쓰겠지만 이 밑그림을 잘 그려요. 밑그림을 아주 이 선수들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네.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네. 그런 운영이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헐시티전부터 3경기 연속 3백으로 바꾼 이후에 사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과연 강팀과의 경기에서 이게 통할까 했는데 이제 거기서 검증을 시켰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시즌에 뭐 자기가 원투펀치 좀 쫓아 얘기했습니다만 첼시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가장 큰 문제점. 수비 그 줄 세우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뒷공간 문제, 스피드 문제. 수비들이 스피드에 자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비 뒷공간 문제, 4백의 뒷공간이죠. 그리고 마티치 같은 유형의 선수들. 무언가 이제 타이트한 운영이 좀 가능할 때, 체력이 좀 뒷받침돼서 공수 간격이 좁아질 때는 타이트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티치는 이제 순간적으로 붙을 수 있는 타이밍, 부딪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면 잘해요. 그런 선수는 커팅도 잘하고 잘하는데 공간이 좀 벌어지면 이 선수는 순간 스피드에 조금 약합니다. 틱틱 제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간격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적으로 3백을 쓰고 윙백 체제를 두면서 일단 수비로 내려섰을 때도 5명의 수비이기 때문에 스토퍼들이 일단 한 명이 끌려나가도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 있게 커버가 들어가고 뒷공간이 뚫려도 한 명이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마지막 커버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한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수비라인 뒷공간에 대한 부담을 덜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 3-4-3 전형이 좋게 보는 건 캉테가 훈련할 때 공격 능력을 엄청나게 보여줬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캉테 선수를 영입할 때는 전형적인 마케렐레 거기에 가끔씩 공격 가담을 하긴 했지만 레스터시티에서의 역할은 마케렐레로의 커팅, 가끔씩 공격 지원 정도의 패서, 중거리 패스든 이런 정도였는데요. 연습 때 3-4-3을 좀 시켜놨더니 공격 가담을 마티치와 함께 상당히 교대로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티치와 캉테 선수가 교대로 역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캉테 선수가랑 마티치가 같이 수비로 내려섰을 때는 홀딩, 캉테가 커팅에 능하고 워낙 활동 영역이 빠르기 때문에 마티치가 좀 자신감 있게 커팅하러 들어갈 수가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 전에 첼시에 있을 때는 뒤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공간이 생겨서 들어가다가 끊기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왜? 뒷공간이 뭐 스피드가 느린 센터백들이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롤이 같이 되는 데다가 캉테가 공격 가담을 나가면 또 공격 가담을 잘해주면서 마티치가 내려오고 거기서 스토퍼 한 명이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다비드 루이즈 같은 선수들, 공격 성향이 있는 선수들. 심지어 아스플리쿠에타를 스토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아스플리쿠에타가 오버랩하면 또 거기에 마티치나 다비드 루이즈 센터백 그다음에 한 명이 이쪽으로 오겠죠. 이러한 연계 과정이 잘 되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밸런스의 중심, 거기서 공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롤이 아주 이상적으로 잘 수행이 되고 있고 센터백 간격 라인까지도 지금 잘 구현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예상치 않게 윙백 모제스가 아주 잘해주고 있고 예, 이 선수가 사실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모제스 과연 윙백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갤럭시 클래스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역습으로 나가는 과정, 3백의 3-4-3은 역시 역습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아자르 선수가 지금 폼이 올라오고 있고 코스타가 시즌 초반에 폼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팀 전체의 밸런스가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콘테 감독이 상당히 좋은 감독이다. 네, 라는 거를 요즘에 또 새삼 다시 느낍니다. 네. 그래서 우승할 것 같아요. 우승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올 시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경쟁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확신은 없고 네. 4강 안에 들 가능성은 있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선수들을 갖고 콘티를 잘 짜는 콩테 감독. 네. 그것도 네. 외우기 쉽게 또 딱 콘티. 집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브루노 콘테 감독. 콘티라는 선수도 그렇죠. 있었는데 네. 네. 그 콘티가 콘테보다 콘티를 더 잘 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콘티가 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EPL에서 돌풍 혹은 명예회복을 하고 있는 팀 첼시를 꼽아주셨고요. 지금 분데스리가는 라이프치히를 꼽아주셨는데 이건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 한마디만 드릴게요. 좀 부탁드릴게요. 라이프치히는 키워드가 에너지, 압박, 젊음, 그리고 공격도 잘 돼, 수비도 잘 됩니다. 다 잘 되는 거네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그 도표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네. 이제 외국 언론에서 만든 도표인데 요게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알파신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슈팅 압도율이라는 거예요. 슈팅 압도율을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상대에게 허용한 슈팅 대비 우리가 한 슈팅. 예. 그러니까 상대에게 슈팅을 적게 허용하고 우리는 아주 많이 하면은 이 슈팅 압도율이 좋죠. 여기서 1위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당연하죠. 바이에른 뮌헨이 2.84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에게
100개의 슈팅을 당하면 그 대신 우리는 284개의 슈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 맞고 284대를 때린다. 괜찮네요. 괜찮죠. 이 정도면 네. 괜찮죠. 그런데 2등이 라이프치히입니다. 분데스리가 전체에서의 2등이 라이프치히인데 라이프치히 물론 1위와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1.59예요. 이거는 100대 맞고 159대를 때린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지금 성적 좋은 팀들도 있는데 그런 팀들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호펜하임도 지금 성적 굉장히 좋거든요. 4위예요. 그런데 호펜하임은 이 어떤 슈팅 압도율에 있어서는 안 좋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호펜하임이 실제로 슈팅 시도 자체는 라이프치히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호펜하임이 경기당 16.7개의 슈팅을 해요. 이 자료가 나온 상황에서는 16.7개는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슈팅 숫자입니다. 그런데 허용하는 슈팅이 호펜하임은 16.3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100대 맞고 100대 때리는 102대쯤 때리는 정도. 그러니까 아주 후쾌한 슈팅도 많이 하지만 이제 패는 것도 많이 하고 하이네요. 네. 그러니까 호펜하임.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이게 공격이 아주 좋아요. 공격적인 지수가 아주 좋은 팀인데 그 대신 슈팅 압도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슈팅 압도율이 좋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는 뭐 당연히 공격이 잘 되는 거고 상대의 좋은 기회를 그만큼 허용하지 않는다. 그 상대의 좋은 기회를 그만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제틱한 압박을 잘하고 상대의 찬스를 사전에 차단하고 끊어내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라이프치히 진영으로 와서 슈팅까지 나오는 상황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공격은 또 에너제틱하게 잘하고. 자, 그 스포츠에 왜 명언이 있잖아요. 우리 팀은 지금 두 가지가 안 되고 있어. 네. 두 가지만 고치면 돼. 수비하고 공격. 명언이죠.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농구 경기장에서도 그 명언. 네, 명언이에요. 네. 왜냐면은 정말 전곡을 찔렀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진실된 말이 맞아요. 어딨어요. 있어요. 야, 요번 공격에서 골을 넣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작전. 막으면 돼. 맞아. 감독들 중에 진짜 되게 다혈질적인 감독들이 보통 그런 주문들 많이 해요. 네. 막으란 말이야. 야, 지금 넣으란 말이야. 우리가 3점을 지고 있잖아. 네. 3점 슛을 넣으면 돼. 그렇죠. 그 작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라이프치히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